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름보건지소 1년차 공중보건의 김근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노인성 중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인턴이랑 정형외과 전공의 3년차까지 수련을 하고 작년에 있었던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해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인천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올해 4월부터 강화도 보름도에서 공중보건의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년차 공중보건이라서 이제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이 다 2, 3년 차 선생님이라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좀 맞나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경험하고 공부해 본 바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 동안 책 한 권을 집필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개발 플러스로 이제 제가 양력에 한 줄이라도 추가하려고 집필을 한 건데, 이제 최근에 저속 노화, 그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도 논문이랑 교과서를 많이 찾아보게 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점이 중요하구나. 이런 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성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의로서 어떻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이나 진료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이 환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노화와 관련된 정형외과 질환을 예방하고 극복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료하시는 진료실 풍경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구글에 노인이라고 검색해서 찾은 사진인데요. 인천은 아니고 이제 전남 지역 노인분들입니다. 이 할머니들 보시면은 이제 허리가 굽어 있고 팔다리는 얇고 이제 몸통은 좀 살집이 있으십니다. 이제 체형만 봐도 골다공증, 근감소증,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노인성 정형외과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이제 요새 유행하는 조속노화식으로 생활하라, 막 러닝해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할 일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현재 생활을 지속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판별을 해서 이 리스크와 베네핏을 잘 따져가면서 그 환자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한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성, 그에 따른 제약이 많은데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진료를 할 때 아쉬운 점을 쫙 적어본 겁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환자군이 대부분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낮은 노인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의료비에 지출할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지수 진료를 애용하십니다. 일반 의원에 가서 비급여 진료도 받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약값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원내 처방이 가능한 지소에서 약을 타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집니다.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거나 전문의 진료를 받으라고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보름도에서 한 라스레이션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육지로 가서 꿰매라고 오라고 하면은 말을 안 들어서 막 실랑이 하고 혼내고 다그치고 그래야 좀 알아듣고 꿰매고 오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저희 지소에서는 심플 수술라도 할 수 있게 기구를 주문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환자분들이 이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원내 약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항생제도 세파클러랑 오구멘틴밖에 없어가지고 뭐 최대한 있는 것들로 잘 조합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뭐 방광염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 오구멘틴이 그 퍼스트 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환자분한테 잘 설명하면서 이것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라도 드시면 도움된다 하고 설명해 드리죠. 다음에는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이제 일반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없이 신체 진찰만으로 환자를 다 진료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지소는 EKG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 환자가 오면은 이제 이게 MR일 수도 있는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처방 외에 처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형외과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못 하고 드레싱 정도만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의 진료. 공중보건이 대부분이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들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또 컴플라이언스가 작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시고 그럼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이런 제약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중보건의로서 진료를 하는 목적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바랄 것이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의료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이 환자들이 좀 개인적인 삶을 좀 더 자세히 봐서 그에 따른 리스크와 베네핏을 고려를 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우리 환자랑 의사한테 둘 다 좋은 것인지를 잘 판별을 해서 그렇게 그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노인성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뼈, 근육, 관절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먼저 골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골다공증성 골절을 유발을 해서 환자가 제대로 생활하지도 못하게 하고 사망률도 높이고 그런 질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감소증입니다. 이제 근감소증이 정의가 있긴 한데 뭐 엄격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육이 감소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관절인데 이제 척추랑 이제 사지관절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척추증, 스폰딜로시스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뭐 하나의 질환은 아니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인데 뭐 퇴행성 디스크, 뭐 척추관 협착,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묶은 명칭이고요. 퇴행성 사지관절염이 주로 무릎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뭐 고관절, 발목, 어깨, 손가락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질환의 병태 생리, 치료, 기전 이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진료 환경에서 어떻게 디시전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5세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왔습니다. 이제 기저력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디스리피드미아가 있고 약 좀 지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보건지수가 아니라 외부위원이었으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 영상 보고 판별을 할 건데 그럴 수 없는 상태고 그럼 이제 뭐 신체 진찰,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 이런 걸 봐야 되냐? 일단 진찰을 하기 전에 척추 통증에 대한 감별 진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널 캐날 스테노시스, 척추관 협착증, 포라미나 스테노시스, 척추 공흥 협착증, 그리고 뭐 파셋 조인트에 문제가 생기는 파셋 조인트 아스로페시,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 HIVD, 그리고 뭐 만약에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다. 그런 럼바 스페인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버테브랄 컴프레션 프랙처,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리그넌시 인펙션, 코다 에키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아나토믹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있을 때 이게 허리 자체가 아픈 엑시알 페인인가 아니면은 하지 저림 그리고 뭐 다리 허벅지 뒤쪽에 뻐근함을 호소하는 레디큘라 페인인가 너브루트 쪽이 페인인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해부학 앱에서 그 L445S1을 이제 뒤에서 본 이미지인데 여기 이제 노란색 길고 굵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내려져 오는 그 코더 에키나가 듀라에 쌓여 있는 모습이고 이제 코드는 에런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아마 또 옐로리가 뭐 황색인데로 쌓여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듀라에서 포라멘 여기 이 양옆으로 이제 너브루트가 하나씩 한 줄기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디스크 그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니면은 뭐 파셋 조인트 근처에서 뼈가 자라나와서 너브루트를 누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센트럴 캐날 자체가 좁아져서 듀라 자체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파셋 조인트 자체에 디제너러티브 체인지가 생겨서 여기도 그 조인트를 담당하는 너브가 있습니다. 센서리 너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보고 대충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있겠구나, 어떤 구조에 이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때려 맞출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급성으로 아픈지 아니면 만성으로 아픈지인데 급성으로 아픈 거면 이제 뭐라도 찍어야 됩니다. 이제 약만 주면 절대로 안 되고 약을 주더라도 최대한 빨리 외부 입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교육하고 차팅을 꼭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 10월 달에 뉴스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인데, 이 어떤 환자가 외상 후에 척추 골절이 있었는데, 엑스레이에서 놓쳐가지고 하이포틱 디포미티가 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치과 의사였는데, 당시 오진아 의사에게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이제 판결이 나와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지소 오시는 분들 골절 놓친다고 해서 4억까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방심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할 거고, 이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시려면 외부 이완 먼저 다녀오시게 해서 엑스레이 찍고 이제 의사소견서 뭐 진단이 어떻게 된다, 지참을 뭐 써서 가져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섬 같은 경우에는 또 환자들이 외부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우시니까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매하게 다른 데서 뭐 이원은 다녀왔는데 척추가 안 좋다는 말이 들었다 정도로 소견서는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는 본인 선택이고 이제 뭐가 좋고 나쁜 건 아니고 본인 진료 스타일이고 좀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그런 소견서 받고 오시고 영상까지 다 지참하라고 오시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좀 의사로서 이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좀 편의를 좀 봐주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냥 본인 경험으로 진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환자가 오래된 퇴행성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환자한테
뭘 해줘야 되냐? 크로닉 스파이널 페인에서 뭘 해줘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을 주는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하는 뭐 보존적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술적 치료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후방 접근해서 퓨전을 하는 척추 유압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새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니 뭐 최소 침습 수술이니 하는 트렌드가 있지만 이제 로컬에서는 노인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원투 레벨 퓨전 수술을 많이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다, 척추관, 중앙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하면은 여기 라미나를 뜯어내서 감압을 해주고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디스크도 긁어내고 포라멘도 좁아져 있다 하면은 거기도 갈아주고 압박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감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추 구조물을 뭐 떼거나 갈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테빌리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스크류랑 로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수술해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척추 유압술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ASD, Adjacent Segment Disease라고 한국말로는 인접 분절 장애라는 합병증이 있는데 이제 척추 유압술을 시키면 그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에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단한데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쪽에서 꺾이고 스트레스가 계속 집중이 되니까 수술한 지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기 디스크가 다 가라앉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술했던 부위를 다시 갈라서 범위를 넓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수술을 하려면 이제 연부 조직들이 다 유착이 되기 때문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은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럼에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 할 때 수술을 한다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메인으로 따지면 약물 주사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물 치료가 메인이 됩니다. 이제 각 약제 사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제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뭐 트리암시놀론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를 필요한 곳에 주입하는 그 신경 차단술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통증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약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저도 나가서 그 섬 나가서 주사를 맞고 오시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주사 치료를 하실 경우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뭐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운동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교육하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도 알고 있으라는 측면에서 이따가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만성요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로 해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트라마돌, 에프리손 이렇게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하고 신장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약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플라시보랑 비교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는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 아미노펜만 달랑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뭐 엔세이드나 뭐 트라마돌에 그 조금 믹스해가지고 주는 편이고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엔세이드일 겁니다. 이거는 뭐 스몰 투 모더레이트 페인 임프루브먼트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GI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은 콕스트 셀렉티브 제제, 뭐 셀레콕시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 콕스투 셀렉티브 에이전트나 논 셀렉티브 에이전트나 심장 관련 리스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 노인분들한테도 이제 셀레콕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엔세이드를 주로 쓰게 되는데 엔세이드 인듀스드 네프로토식시티가 제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노인분들 중에
그 당뇨, 고혈압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군 보건소에서 랩 검사를 하시고 오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PHIS에서 그 직속 그 기관 결과 조회 그 화면으로 그 군 보건소에서 그랩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남은 그 GFR이 얼마 되는지 그를 보고 이제 엔세이드를 좀 더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주로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럴 때 언제 그 건강검진 하시냐 물어보고 그때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시라고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제 랩이 없는 초진일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관련 부작용 설명하고 차팅을 하시도록 하는데 한 1주, 2주 정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제제가 있는데 이제 뉴로제닉 페인, 뭐 저리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주로 호소하는 환자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CNS 디프레션, CNS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주간 졸림, 어지럼증 이런 걸 호소할 수 있어서 노인분들한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지럽다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트라마돌, 이제 오피오이드 중에 가장 그依存성이 낮은 그 제제라고 보면 되는데 효과는 사실 모더레이트 정도로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 또 아무래도 엔세이드나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좀依存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이제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페리손, 그 근이완제인데요. 아마 상품명 엑소페린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효과가 있는 약제는 아니지만 이제 리스크 자체도 적기 때문에 굳이 안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로닉한 페인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어떤 분들은 허리가 굽어져서 어떻게 하면 필 수 있냐고 여쭤보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바이럴된 그 쇼츠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 할머니가 앞으로도 뭐 계속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 영상에서 보였던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져 있는 거는 사실 뼈 자체에 변형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허리 신전근과 같은 이제 근육이 보상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사분이 이제 필름스 치료라는 걸 했는데 이제 블락하듯이 시안 보면서 포라멘이나 이제 척추 주위 근육을 이제 그 니들로 방리하는 치료입니다. 여기서 뭐 약물도 주입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한 치료 방법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통증 경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허리를 펴고 또 한 5분, 10분 걸어 다니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허리 신전근 힘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굽어지실 겁니다. 네, 근데 영상에서는 그런 거는 안 나오겠죠. 일단은 허리가 굽어졌다라는 의미를 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스투핑인데 스투핑은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고 LDK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럼바 디제너러티브 카이포시스 약자인데요. 네, 정상적인 허리는 이제 그 소레식 스파인에서 카이포시스를 만들고 럼바 스파인에서 로도시스를 이루면서 이제 세지탈 플레인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 일자로 긋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그으면은 균형이 맞는다고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허리가 꾸부정한 이런 할머니들 아마 뭐 타입 3나 4 이런 허리를 갖고 있겠죠. 그 럼바가 뭐 로드시스에서 카이포시스로 가면서 완전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는 거고 만약 일자로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무게중심 완전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인 할머니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다니기가 훨씬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 5분, 10분은 이렇게 꼿꼿하게 허리를 잘 펴고 다니셔도 그 다음에 5분, 10분 지나면은 이제 허리 주위 근육들, 코어 근육들, 그 척추 기립근 이런 근육들이 지쳐서 컴펜세이션을 못하고 스탠딩 스투핑 포스처로 이제 돌아와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큰 수술이 될 겁니다. 네, 이거 저희 예시로 갖고 온 거는 62세 할머니, 그 LDK를 갖고 있는 여성분이신데 T 스파인부터 이제 S1, 세크럼까지 휴전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수술 시간도 한 8시간 이상 오래 걸리고 이제 피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일반 병동으로 퇴실 못하고 ICU에서 하루 정도 있다 오시는 거죠. 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카이포시스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교정을 하려면은 그 여기 등 쪽으로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 쪽으로 절개를 해서 이제 디스크 사이에 케이지라는 보형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 증례는 아예 척추뼈 하나를 절제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카이포시스를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좀 더 제 피도 더 많이 날 거고 그 듀라 손상 우려도 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 적응증은 일단 수술을 버틸 정도의 체력이 돼야 돼서 65세 미만, 한 60세 초반, 중반 정도를 이제 수술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척추뼈 하나하나들이 이런 로드랑 스크류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량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제 환자 본인이 이제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허리를 펴고 싶다, 내 평생 소원이다 할 때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수술하지 말고 보존적 치료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허리가 굽어지는 거를 이제 재지타 임밸런스라고 합니다. 재지타 임밸런스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뼈 자체에 변형이 있는 스트럭처럴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근육이 버텨주지 못해서 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이제 논 스트럭처럴한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여기 스트럭처럴한 임밸런스를 교정을 해준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는 다이나믹한 임밸런스를 교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로서 약물, 주사, 운동, 보조기 이렇게 있고, 뭐 약물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로 그 통증을 줄여주시면 되고, 주사, 운동 할 수 있는데, 좀 더 특이적으로 운동과 보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이포시스 교정을 위해서 제작된 이런 보조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스투핑이 있는 노인분들이 거동이 어려우시니까 이런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허리가 굽어진 상황에서 좀 더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어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은 이제 노인분들한테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 노인 환자분을 봤을 때 좀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이런 소견서를 써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허리 신전근 그리고 고관절 신전근, 고관절 주위 근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쉽고 부상 위험이 적은 운동이 이제 이 두 가지가 될 건데요. 이제 월 스쿼트는 벽에 등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맨몸 스쿼트보다는 이제 훨씬 체중 부하가 적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좀 더 욕심내서 열심히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슴을 벽에 대고 앞을 보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젊은 사람이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넘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슈퍼맨 자세는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팔이랑 다리를 이제 위로 대기만 하면은 여기 허리 신전근이 쓰여지면서 여기 어깨도 쓰여지고 하면서 이거는 넘어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전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증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8세 여성 할머니가 고혈압이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쑤시고 아프다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엑스레이 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레이딩 시스템을 저희 구글에서 따왔는데요. 이제 실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엑스레이를 볼 수는 없어가지고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놨는데, 이제 그레이드 1, 2, 3, 4까지 있고, 이제 OA가 진행될수록 그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연골층, 서브콘드랄 레이어가 다 파괴되어서 이제 연골 하층 뼈끼리 나중엔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인공관절 수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진료받으시는 분들, 노인분들 중에서도 그 인공관절 하신 분들을 그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챗 GPT한테 인공관절 인디케이션을 알려줘라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약물 주사, 보존적 치료 실패하고 뭐 통증, 광지, 고행장, 야간 통증 있을 때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여기 보존적 치료 실패 시 보존적 치료가 실패해서 한 5분에서 10분도 걷지를 못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5분에서 10분을 못 걷는다면은 어디 다닐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괴롭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백날 약 드셔도 소용이 없다. 그냥 큰 병원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수술하기 전에 보존적 치료로 최대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통증 경감을 위해서 약물 치료랑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운동은 아까 제가 스쿼트 맨몸 그 벽 월 스쿼트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뭔가 여기 무릎에 조금 더 특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의자에 밴드를 감아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밴드가 없다 하시면은 이쪽 다리로 반대쪽 다리를 누르면서 그냥 여기 저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자전거도 그 대부분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하려고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최대한 높이고 한 뭐 10분, 20분 하라는 게 아니라 한 10바퀴만 최대한 힘줘서 돌리고 한 1분 쉬고 다시 10바퀴 돌리고 1분 쉬고 하는 식으로 약간 레그 익스텐션 아니면 레그 프레스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경우인데 이제 비만이거나 아니면은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체중 조절하시라 하고 근감소증 있는 그 허벅지 근육 빠져 있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무릎 아픈데 일부러 걷지 말라고 저희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걷기보다는 근력 운동이 훨씬 통증 경감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도 병행을 해야 되지만 무릎 건강 측면에서는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100배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층에 넘어가면은 70세 여성 할머니가 또 어깨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당뇨 가지고 있고 어깨가 안 올라가고 아프고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한 1주, 2주 됐다고 하면은 뭐 프로즌 숄더나 아니면은 석회성 건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빨리 엑스레이랑 초음파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됐다고 하면은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있을 때 나이와 빈도를 고려해 보면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70대에서는 모든 70대한테 31%에서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증상이 있든 없든 발견이 되는 거고요.
80세 이상에서는 이제 거의 반 이상이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외상이 없어도 발생하는 거고, 오래된 양말을 저희가 오래 신었을 때 해져서 구멍이 나는 것처럼 이제 어깨에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도 너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해져서 퇴행성으로 이제 구멍이 나듯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로테이트 커프 테어 환자들을 다 수술하라고 보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은 정상이랑 오래된 회전근개파열 환자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사실 로테이트 커프 테어 초기에는 엑스레이 변화가 되게 그 슬라이트하기 때문에 미묘하기 때문에 정상이랑 구분을 잘 할 수가 없고, 근데 만약에 전층 파열인데 치료를 안 받고 막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이렇게 아스라이틱 관절염이 생기는 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이 이제 휴메러스 헤드를 이제 제자리에 그 두게 하는 역할인데, 그거를 못 해주니까 휴메러스 헤드가 점점 점점 상방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아크로미온이랑 글레노이드에 계속 갉아먹어서 관절염도 생기고 여기 뼈 모양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환자는 아프기도 하고 어깨를 그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아니라 커프 테어 아스로패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로,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의 치료 알고리즘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그룹 1은 그 60세 이상이 모든 크로닉 풀 전층 파열, 그리고 그 irreparable tear, 그 너무 커서 테어가 너무 커서 꿰맬 수가 없을 때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라고 하고요. 이제 그룹 2는 이제 어큐트 테어, 1cm 이상의 어큐트 테어이거나 60세 미만이 그 젊은 성인층에서 크로닉한 전증 파열이 생겼을 때 이제 빨리 서지컬 리페어를 하라고 하고, 네. 그룹 3는 이제 뭐 테어까지는 아니고 텐디노패시가 있거나 전층이 아닌 부분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전층이더라도 1cm 미만의 작은 파열일 경우에는 이제 좀 보존적 치료로 계속 끌고 나가다가 나중에 그룹 1이나 2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언제 보내줘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60세 미만이거나 이제 어큐트 테어인 경우에는 이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적절하게 보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보건지수 레벨에서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의심되면은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관절염이 생긴 경우에는 아예 수술을 할 수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깨에서도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데, 다만 수술 자체가 무릎처럼 간단하지는 않고 합병증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나이, 뭐 남아있는 펑션, 환자 직업, 뭐 삼각근이 그 퀄리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랑 상담을 하라라고 교육을 시키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아까 그 노인분 사진에서 본 할머니랑 비슷한 체형이신데, 그 팔다리는 얇고 이제 또 스투핑한 포스처를 취하고 계셔가지고 관상만 봐도 골다공증이 많이 의심이 되는 몸입니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골다공증성 골절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골다공증성 골절에는 고관절 골절, 여기 척추 골절, 손목 골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안 아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수술을 안 하면은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셔서, 그러니까 누워있게 되면은 흡인성 폐렴,
식사를 누워서 식사를 하시면 흡인성 폐렴 많이 생기고 계속 누워 있으면은 이제 다리에 트롬보 엠볼리즘 생겨서 이제 폐색전증 생겨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은 고관절 골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첫 한 2주 동안은 그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을 보시면은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서 급여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그 안 받았으면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고위험 요소인데 저체중이 이제 또 고위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체중인 할머니들 65세 65세 미만이 폐경 여성 아니면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골절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고밀도 검사 꼭 받고 나서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허리, 무릎, 어깨에 대해서 각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허리에 대해서는 이제 허리가 아픈 뭐 엑시알 페인 아니면은 뭐 레디큐럴 페인이 유발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뭐 허리가 굽어지는 스투핑, 그 LDK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뭐 약물 치료, 운동 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무릎이나 어깨에서도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어깨는 로테이트 커프 테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언제 수술을 하는지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 하는지 어깨는 뭐 언제 빨리 리페어를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인공관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보내야 되는 상황, 체크해야 될 거는 또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에게 골다공증 하이 리스크다, 저체중이다, 아니면은 그 나이가 65세 혹은 70세 이상이다 하면은 BMD 검사를 꼭 권유를 하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제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은 이제 정형외 환자로서 겪게 되는 정형외과 질환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합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여러 가지 삶의 도메인들, 여러 가지 영역을 빠뜨리지 말고 다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원 교수님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 삶의 도메인들 하나씩 보면은 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근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 기능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인지 기능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치매가 있으면 이제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아니면은 기분 장애가 있으면 또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사회적 자원 재산이나 인간관계가 제대로 어느 정도 충족할 만큼 있어야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마치 그 수험생이 그 수시 보고 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듯이 모든 과목을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을 한 번에 좋아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을 하면은 뭐 활력도 개선이 되고 습관화가 돼서 신체 기능도 개선되고 질병도 개선되고 약 먹는 뭐 횟수도 줄고 식욕도 늘고 근육량도 늘고 염증도 없어지고 우울증 수면 개선되고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고 이게 다 선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써본 건데, 이제 우리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심폐기능, 근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신체 안정성, 부상 방지 이렇게 썼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
한 하루에 6시간, 뭐 아주 적긴 6시간이고, 한 8시간은 자줘야 우리 인지 기능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기분도 좋아지게 될 거고, 뭐, 치매 걸리지 않게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유지돼야 되고, 영양, 이것도 뭐, 너무, 너무 저체중이거나 아니면 비만이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지적인 인간관계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네, 정서 건강도 중요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또 살펴봤더니 심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존투 운동이나 인터벌 운동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안정성 그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균형 감각, 고유 감각 훈련을 하고 코어 운동도 해줘야 되고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햇빛 쬐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그 수면 사이클을 만들고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따로 하고 운동, 특히 스포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악기도 다루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도 잘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단백질,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 잘 섭취를 해주고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 다 잘 챙겨야 되고 정상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그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가 있으면은 인지행동 치료나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이 있으려면 본업, 진료도 열심히 하고 부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도메인들 중에서 가장 그 중복되어서 나오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쓰는 이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제 1800년대 사람인데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2시간씩 실내에서 활발한 운동을 하고 냉수욕도 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200년 전, 150년 전 사람이 이미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살펴보면은 운동의 세 가지 쭉 심폐기능, 근력,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안정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부상을 방지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밸런싱, 이제 내 팔다리가 어떻게 굽혀지고 그 어느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뇌가 스스로 아는 고유 감각 그리고 그 협응력이라고 손, 발, 눈, 뇌가 이제 서로 맞물려서 제공할 수 있고 미세한 운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코오디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제 관절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는 이제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어야 이제 그 부상 방지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는 거고 우리 몸을 좀 더 잘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런 기능들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운동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와이레이즈라는 건데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상부 승모근을 주로 사용하는 움직임 패턴이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이 중화부 승모근에 자극을 주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날개뼈를 좀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 상부 승모근이 과도한 수축은 줄이고 이완을 시키게 해서 여기 통증도 줄이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 코어 운동으로 이제 한쪽 다리 운동인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랑 이제 런지, 바벨 런지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예, 보통 이제 하체 운동 하시는 분들이 양발을 사용하는 일반 스쿼트나 아니면 데드리프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쪽 다리 운동에 런지랑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하시면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고 균형 맛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강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영 선생님. 수술력 없는 중년의 HIV 환자가 백페인으로 트라마돌 장기 복용 중이면서 수술 및 주사 시술을 거부한다. 엔세이드 플러스 AAP로 바꾸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최대한 시술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을까? 음, 잠시만요. 이건영 선생님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뭐 어느 게 더 나은지를 사실 설명하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리스크와 베네핏을 잘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뭐 이 사람이 뭐 직업이 뭐냐 아니면 진짜 몇 살이냐 어떤 활동을 하냐 그리고 현재 그 뭐 HIV 디스크가 얼마 튀어나와서 퇴행성 퇴행성 변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음, 수술 및 주사 시술을 거부한다. 최대한 시술을 받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트라마도르 이존성이 있긴 하지만은 뭐 사실 엔세이드도 좀 네프로토식시티 측면에서는 좀 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약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다른 약, 약뿐만 아니라 운동도 좀 하고 그 시술도 좀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뭐 트라마돌으로만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사실 이 사람이 엑스레이도 안 찍으면서 퇴행성 변화가 얼마나 진행되는 건지도 모를 거고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시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 그,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찾아가지 않으니까 엑스레이도 못 찍을 거고 그런 변화를 알 수가 추적 관찰이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시술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용훈 선생님 질문은 82세 여성 골다공증 치료 1년 후 BMD 스코어가 여전히 골다공증 레인지 지수에서 보스포스포네이트도 하나 정도뿐인데 리핏 처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이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끊어야 되는지 아직까지 팩트 히스토리가 없어서 검사해요. 음, 외부병원 맞아요. 어려운데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사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쓰고 그다음에 1년 정도 들어가 홀리데이 갖고 그다음에 다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2.8, 3.0이다 하면은 사실 비스포스포네이트 쓴다고 해서 1년 만에 확 좋아지진 않거든요. 비스포스포네이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와 있는 뭐 데노수마비나 아니면은 그 뭐 프롤리아랑 또 뭐 있죠? 포스테오 그런 것들 쓴다 해도 바로 1년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장기적으로 쓰면서 그 증가 추세를 보이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한 1년 정도 썼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오고 있다 하면은 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계속 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어 데노수마브로 뭐 바꾸던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긴 하죠. 네,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긴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개입을 언제 해야 될지가 딱 의사가 딱 결정할 수가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그 혼내고 달래고 하면서 외부 병원으로 이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 추세이면은 유지를 하는 게 맞고 아니면은 그 뭐 지소 레벨에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없음을 인지를 하고 다른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를 가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제 끝나셨을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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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해주신 김근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선생님들한테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직무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직무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강의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우리 공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